보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님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좀 왔는데 이런 자리인 줄 알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젊은 그 정치 지망생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오붓한 분위기에서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딱 오니까 막 행사가 너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좀 어울리는가 이런 생각도,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해온 주제가 좀 저는 편하게 해왔거든요. 제가 또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진보 미래 모두에 대해서 제가 좀 던지는 건데, 한국 정치의 다음 이야기가 뭐냐, 그걸 못 쓰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당성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그 정당을 왜 찍는지, 이 정당을 왜 찍는지 사람들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서사입니다. 스토리. 거대한 서사가, 거대 서사가 있었죠. 그건 바로 뭐냐, 하나는 보수의 서사는 6.25 전쟁하고 한국 전쟁과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그 숭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진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 민주화 서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서사가 이제는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 이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 한국 경쟁에서, 체제 경쟁에서 북한에 이제 승리했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 선진국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민주화도 되어가지고 지금 정권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러다면 아주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좀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뭘 했냐면 이미 시대착오적인, 낡아버린 그걸 갖다가 그냥 반복만 해왔던 거예요. 리사이클만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낡은 얘기니까 70, 80 쪽으로 지금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분들은 퇴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사실은 없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 쪽은 뭐 했느냐, 이미 민주화 끝났는데 그 서사를 갖다가 자기들의 부정부패 이걸 갖다가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민주화 서사를 상당히 위선적으로 지금 오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지지자들도 왜 이 정당을 왜 찍는지 아마 그 구분이 이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증오하고 혐오입니다. 윤석열 봐 찍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찍어. 근데 이쪽에서는 이재명 범죄자 찍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찍어. 한편으로는 혐오하고 증오에 입각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정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뭘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에서는 줄 세우기를 해요. 줄 세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줄 서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 입문할 때부터 아주 기회주의자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우리 자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얘기를 해야 함으로써 당을 혁신하고 당을 좀 더 젊게 해줘야 되는데, 양쪽 다 뭐가 되냐면 쫙 줄 서서 완장차고, 그러니까 돌쇠처럼 완장차고 말이죠, 앞잡이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공천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가 이제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수는 아주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류였거든요. 근데 주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6070이거든요. 제가 60대입니다. 제가 386 세대거든요. 586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60대예요. 그 다음에 보수는 지금 7080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씨가 아마 60대 중반일 겁니다. 이미. 이렇게 중반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 50, 60인데 유권자 비율로 보게 되면 60대 이상이 31%고요. 40, 50이 37%입니다. 거기다 사실 60대의 초반부는 이미 사실은 인구 구성이 586 세대거든요.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했던 그 사람들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2030의 문제란 말이죠. 2030을 누가 잡느냐의 경쟁인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그때 뭐 여가부 폐지인가 이거 내가지고 여성들이 나중에 다 이재명한테 가버렸죠. 여성한테는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고요. 그나마 갈라치기에서 남성패 절반 정도를 얻어온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 인구학적인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점 설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은 그 총 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보수는, 그러니까 옛날엔 자기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뭐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밀어붙이고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저 사람들은 뭐냐, 믿을 거는 국민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대중 설득이라든지 대중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전전을 하거나 뭐 싸움을 하거나 이 모든 싸움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태어나가서 했던 게, 학생운동 했다는 게 결국 선전선동하는 거거든요.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왜? 군부랑 싸우려면 우리는 대중밖에 없거든요.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그들의 정서가 녹아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호남이 포위가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광주처럼 호남이 포위돼 있었는데, 지금 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영남이 포위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실은 아주 그 전 총선부터 수도권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위기의식을 좀 느끼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핵심은 저는 2030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화 서사고 산업화 서사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 옛날 역사 속의 사실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의 사실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험 문제로 체험하는 세대거든요. 이들은 굉장히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들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이번에 대선에서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는가? 그때 이제 이준석 체제 하에서, 그때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민주당이 늙어 보였어요. 유일하게 민주당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딱 쳐내고 나니까 굉장히 이쪽이 완전히 늙어버린 거죠. 사실은 민주당도 엄청나게 늙었는데 더 늙어 보이는 거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2030들, 특히 이제 여러 젊은 세대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두 개의 서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서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패러다임이 변한 건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농경사회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그런 정서를 가졌고,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서 태어났고, 요즘 세대는 정보화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세대, 정보화 세대로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 양태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시작했죠.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참여계열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참여를 갖다가 하는, 거기에 기반한 정당을 만들었고, 그 토대가 됐던 게 바로 인터넷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오거니제이션이 지금 조직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조직이 아니라, 원래는 당이라는 건 오프라인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온라인이 강해졌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양당에서 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참 요즘은 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조직이 사실 붕괴가 되다시피 하고 온라인으로 완전 다 대체가 됩니다. 그 당원들, 돈 1,000원 내는 사람들이 당원이라고 해서 권리당원 행사하는데, 문제는 뭐냐,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된다면 정말 이상적인데, 그때는 뭐냐, 그 당원들 하나하나가 다 이질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다 개별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남의 그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걸 다 허용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는 그게 정말로 집단지성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모여있는 온라인 당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등지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질적인 목소리를 못 참아서 수박이니 모여서 쳐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등지로화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유주의적 정당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체주의적 정당이 되어버렸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그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고착이 되어버렸냐면은,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인 결합. 그러니까 사실은 모택동이 뭐였습니까? 문화혁명할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 정서가 익숙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낯선 언어들이 나타나고, 얼마 전에도 민주당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재명 시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어법들이 막 나오는 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미 힘들어졌다라고 봐요. 당 자체가. 그러니까 왜 빙의가 돼가지고, 너무 빙의가 오래가 되면 오히려 이 귀신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고, 지금 국힘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국힘이 지금 늦기 시작했는데, 국힘도 유튜브 정치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은. 저도 지금 요번에 당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당했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뭐 어떤 후보 그룹에 무슨 좋은 그룹이 있든 어떤 좋은 그룹이 있으면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 사람들 보니까 빨갱이네, 좌파네, 이런 식의 색깔론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색깔론은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장인어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누군지, 다른 사람들 이름은 알겠는데, 나랑 같이 묶인 사람들 이름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그 장인어른 얘기더라고요. 마타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연좌제 공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그 짓거리를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뭐 정치인들은 온갖 짓을 다 하니까, 문제는 뭐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그런 짓에 반응하는 대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튜브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그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통령도 지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게 갑자기 거기서 막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디 가나 광신도들 있잖아요. 광신도들을 주변화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면 안 돼. 공적 라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은 그거 됐다가 지금 당이 잡아먹힌 상태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정당에 이걸 다시 좀 확립을 해야 됩니다. 정당 조직이 지금 제대로 돼야 되고, 이번에가 모범을 보인 게 저는 이제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 정말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구에서 그 어려운 데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당선돼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당에서 시키는 대로 거꾸로 했대요. 그때. 아주 모범적인 애들이거든요. 그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계속, 자기 지역구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가운데 신뢰를 쌓고 이러는 가운데 당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건강한 정당 정치가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게 옛날에는 당 조직이 다 썩었잖아요. 썩었기 때문에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참여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때 최장집 교수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다 이거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가 된다. 정당 정치가 파괴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 말을 이해한 게 언제였냐면 낙곰수 등장했을 때, 아, 이분이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자, 낙곰수가 2010년경에 시작됐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14년 동안 폭격을 된 거예요. 뇌 폭격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뇌가 된 상태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개딸이라는 사람을 갖다 봤어요. 온라인에서 보다가 우리 동네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룩삭 있죠. 룩삭 뒤에다가 가방에다가 플래카트를 붙이고 다녀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그 다음에 노이자 매주 시청 앞에서 이걸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이걸 본다면 이게 진짜 광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옛날에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왜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이건데 보니까 4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딱 보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국 정치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데 그걸 지금 국힘에서 열심히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짜증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되게 이제 그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돈을 벌거든요. 그거를 돈을 법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밑에다가 계좌, 후원 계좌 단 사람들 믿지 말아라. 그 사람도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뭉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항상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소재를 줘야지 클릭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그 다음에 거짓말, 참말 다 섞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걸 사람들은 계속 듣다 보면은 세뇌가 돼서 나중에 현실이 유리가 돼버려요. 현실을 타는 게 아니라 저쪽 대안적 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 뭐냐, 이번에 총선 참패의 원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알잖아요. 1대 7이었거든요. 10% 70%. 10%는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죠. 70%는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이 대답하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달라요. 거기서는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거기서 다른 뭐랄까 잘못된 진단에서는 잘못된 처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봤던 모습들이 점점 국힘에서도 이게 좀 심해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여러 면에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념적으로 굉장히 우경화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보수니 뭐 진보니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말 좀 듣기 싫거든요. 미국을 가보세요. 아니면은 저기 독일을 가보세요. 프랑스를 가보세요. 누가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까?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거기서 그런 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정체성 정치라 그러나요? 이렇게 편가르기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 보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뭡니까, 여러분? 보수가 뭐예요? 또 진보는 또 뭡니까? 자기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편 갈라가지고 쟤는 이 편이니 저 편이니 이렇게 된다거든요. 그런 생각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이제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도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거든요. 우리 이제 정보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녹색당의 강령 같은 건 독일의 뭐 기민당 같은 거 녹색당 강령 다 받아들이고 그다음 슈레더만 해도 뭐 제3의 길 그래가지고 보수당 강령 받아들이고 실용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 프로블럼이 있다. 그럼 솔루션을 누가 더 베더 솔루션을 내느냐, 그것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걸 얘기를 하면 이건 정책도 좌파야, 빨간색 정책, 이건 막 파란색 정책,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보수가 제일 잘 나갔을 때는 제일 잘할 땐 가장 빨간색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생각해 보십시오. 평준화 교육이라든지 아니 뭐 그린벨트 설치라든지 등등등등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게 뭐 또 우파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뭐 없으니까 중앙차선제 이런 거라든지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국방정책 누가 한 겁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거고, 역사 바로서기 누구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보수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유연했거든요. 유연하고 사실은 선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힘 당색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제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왜? 그 빨간색 우리 쓰지도 못했어요. 빨갱이란 말 들을까 봐. 제가 진보정당 하면서 우리 주황색 썼습니다. 진보신 나오면서 보라색 썼거든요. 야, 근데 빨간색을 쓰더라고. 그때 뭐였냐면 경제민주화를 딱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전혀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지만 딱 이 선거 졌다. 왜? 의제를 뺏겼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만한 게 나오면 이거는 진보고 얘는 뭐 그것도 그거죠. 쟤는 뭐 무슨 편이고. 저는 그 편놀이 하는데 아무 관심 없거든요. 그 편놀이 하는 애들은 저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가 없는 사람이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룹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누구를 쳐내는 싸움하고 이런 걸 갖다 정치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다 저를 갖다 끼워 넣으면 저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게 뭔 짓이야 지금. 근데 지금 정치가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할 게 없으니까, 던질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뭐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은 폴리스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폴리스의 동물이는 뭡니까? 폴리스 밖에는 신들이 있고요, 짐승들이 있어요. 인간이란 폴리스 안에 들어와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다운 속성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게 정치를 통해서 발전시킨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 변하고 사회가 윤리적으로 변하고, 사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도 많이 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삿대기 하다가 많이 투명해졌죠. 그래서 요즘은 봉투잖아요. 봉투 기껏해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많이 투명해지고, 사실은 정치가 투명해진다는 것은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이 계속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에토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제 무감해진 겁니다. 왜?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온갖 뭐 대장동법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옹호를 해요. 표창장을 막 위조하고 이걸 다 옹호를 합니다. 아니, 그게 옹호가 되고 그게 정당화되면 나머지 범죄들은 다 정당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도덕해지고 그다음에 도덕이 아예 무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에토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제가 부도덕한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뭐냐? 알아요, 그걸 갖다. 일단 이걸 정치화하자. 정치화해서 편을 딱 갈라놓으면 국민의 절반은 내 편을 들어준다라는 걸 알아요. 이걸 갖다 애들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술을 시전하지 않겠습니까? 정치판에서 보여주는 게 사회로 다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이게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사실 제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걸 갖다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 논리가 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논리하고 비합리예요. 지금도 민주당에서 떠드는 이 모든 얘기들 다 들어보면 논리학 오류론의 완전히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어떤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합리적 토론이 안 됩니다. 다 논리적으로 다 이리꼬 놓고 뭐 애매구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부터 뭐 등등등등 온갖 오류, 논리학책에 등장하는 모든 오류의 예들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로 대중들을 갖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상태가 로고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신에 뭐가 쓰는 거예요? 사실 대신에 허구로 채우고 진실 대신에 허위로 채우고 그걸 갖다가 세계로 알고 사람들은 대안세계 또 하나의 허구세계 가상세계 가상현실 속에 가둬넣어 버린다는 거.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주체적 판단을 못하고 정치적 자극에 반응하는 파블로브의 개처럼 반응해요. 자극 반응입니다. 자극 반응.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정치 프로그램들을 딱 보면 딱 하나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대중들을 항상 늘 정치적인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특검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옛날에 진보 언론은 말리기로 했는데 요즘은 진보 언론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짓을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어제 그 신앙님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정권 때 그 사람들이 하던 그 짓거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뭡니까? 대중을 갖다 자극하는 거거든요. 자극을 해서 늘 정치적 흥분 상태. 그러니까 정치적 심령부흥회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모이는 시청 앞에 매주 모이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늘 열성자 대회처럼 뭘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정신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하고 에토스를 갖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힘에 기대하는 건 그나마 지금 덜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학습이 약간 늦어가지고. 왜냐? 저쪽은 아마도 인터넷 매체,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라든지 이쪽은 아무래도 젊잖아요, 시대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친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체에 친화적이다 보니까 그 현상이 너무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수 쪽에서는 그게 좀 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조금 나은 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아직 그 증상이,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유불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치유불능이 정말 저렇게 크게 당해서 나중에 완전 파탄이 나봐야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할지 생각할 여지가 생기지. 저 상태에서는 지금 치유불능 상태라고 보는데 그나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상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기운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좀 안도했던 건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물론 제가 지금 합리적이라고 보는 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은 제가 또 존경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평소에도 또 제가 격려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수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좀 있었죠. 이번에 공천 전만해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10대 분은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한두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총선에 참패했지만 그나마 바로 뭐냐면은 저는 김용태라든지 김재석과 같은 젊은 세대들, 그리고 물론 국힘은 하지만 국힘에 있다 나갔던 천하람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죠? 이준석이라든지 당선됐습니다. 사실 당선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돌파를 해냈거든요. 돌파를 해낸 걸 딱 보고 그래도 여기서는 세대교체 완전히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세대교체 가능성은 보여줬다. 여러분들 바로 그 스토리, 사실은 저는 이준석이 당선될 건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김재섭이 당선될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느냐? 거기 어떤 코드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아성인데도 거기서 해냈다라는 건 바로 뭐냐?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불만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국힘이 제대로 대응을 거기에 대답을 못 해줬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냈던 거예요. 이 두 젊은이가. 바로 그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의 미래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좀 국힘 솔직히 막 밖에서 보잖아요. 요번에 보면은 20대 80, 30대 70 이거 싸우는 거 보고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5대 5냐 아니면 3대 7을 뒤집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7대 3이냐 8대 2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걸 딱 보면서 야, 이분들은 진짜 편안하시다. 정말 웰빙이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도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정말 당에서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경화되어 있고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는 찍어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찍어줄 용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진보든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아니 보수당의 보수 정체성을 내세우는 거 진보 정당의 뭐 진보성을 내세우는 거 뭐가 문제냐? 이쪽에서 진보 정책 내세우고 저쪽에서 보수 정책 내는 거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그것이 볼 때 뭐냐? 중도층이 볼 때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아니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걸 쳐버려요. 다 쳐버립니다. 요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도 딱 보니까 4명을 집었더라고요. 저하고 김경률하고 또 누구지? 저하고 김경률하고 또 누굽니까? 신지호? 그다음 또 누구죠? 함은경? 그래서 처음엔 저는 전혀 뭐랄까 만난 적도 없고 교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번 얘기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묶었는데 무슨 뭔가 그랬더니 이 좌파라는 거예요. 결국은 좌파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선 때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선 때 어떻게 이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쳐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꼴 당하면 다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하느냐? 처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은 먹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호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아마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수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먹히는 분위기가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게 그게 슬퍼요, 저는.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떨어져 버렸고 당 지지율 바닥 떨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바닥을 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런 걸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그 정권 출범기에 비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너무 그 유튜브 쪽으로 너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백지 있죠? 백지에다 다시 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누굽니까? 특히 이 당의 김재섭, 제가 굉장히 김재섭 의원을 높이 평가하는데 보고 배우십시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과 어떻게 만나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어떻게 했고, 여기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당이든, 그게 민주당이든 아니면 뭡니까? 국힘이든 아니면 진보정당이든 어느 하나에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과 같은 정말 잘못된 경우죠. 못하기 경쟁이잖아요. 서로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어느 한 당에서 그런 바람들이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여러 정당들이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싸움을 못하냐 사실 제가 이제 싸움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서 참 못 싸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뛰어서 싸우겠다고 싸웠던 건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레임입니다. 남의 프레임에 들어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프레임은 뭐냐? 프레임 갖고 장난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무슨 프레임 걸어가지고 쟤를 특검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 설정이고 올바른 프레임을 설정해서 그걸 갖다 선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민주화 딱 때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민주당에서 딱 들어오기가. 이거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여기서. 그래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일단은 내가 깔아놓은 판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창조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자꾸 그 민주당하고 싸움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조금 내가 바라는 말인데 그 싸움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조 심판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박성민인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둠을 물리쳐야 해가 뜨는 게 아니다. 해가 뜨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라는 겁니다. 포지티브를 하게 되면 굳이 네거티브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만 뜨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가 국힘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태양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세대에 가장 좋은 걸 갖다 다음 세대한테 주고 싶어 해요. 그 선의로.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세대의 문제는 근데 그 세대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응해가지고 여기 왔던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태양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훌륭한 모습들을 갖다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아마 저쪽 당에서도 또 다른 당에도 아마 커다란 자극을 줄 겁니다. 그게 바로 생산적 자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쟁하면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꿈꾸면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군이 좀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예. 자, 우리가 진 교수님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젊은 정치인들 궁금한 사항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서 진 교수님의 답변을 직접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들은 다 해주셨지만 혹시 더 디테일하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저 느끼고 있었어요. 헤드 테이블에 있는 우리 여성 정치인. 네, 질문 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민의힘 정책 해커톤에 나가서 이제 대상을 받고 이제 정책위원회 청년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 보좌역으로 일하고 있는 이효주라고 합니다. 예, 훌륭한 그 커리어를 갖고 계시네요. 예, 뭐가 궁금하신지. 네, 저는 이제 28살 여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봤을 때 뭐 비정규직에다가 뭐 이렇게 나름 좋은 시점은 아니다 보니까 이래서 전문직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이제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앞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20대, 30대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뭐 네네네. 정책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트워킹을 많이 했으면 네네. 좋겠다, 이런 네. 예, 뭔지 알겠어요. 네. 예. 자,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진 교수님도 너무 이제 스포트라이트다 보니까 눈이 부셔진 것 같은데, 자, 질문의 요지가 이거네요. 지금 아까 이제 전문직은 여기 좀 배제가 됐잖아요. 사실 아까 영상에 봤지만 여기 있는 이제 젊은 정치인들은 평범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이제 이게 전제 조건에 20, 30대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준비하는 상황에 이게 이제 질문이네요, 진 교수님. 여러분들이 지역구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정치 활동하실 때는 지역 구민들의 그 고민들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젊음이 갖고 있는 장점이란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계층마다 달라지거든요. 또 연령대로 달라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 뭐죠? 최저임금 단축? 최저임금 단축?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길바닥질 하는데 20대에 남녀인데 쌍욕을 하더라고요. 지금 직장에서 정말 지금 최저임금제 있는데도 지금에서 지금 장시가 노동에 시달리는데 저걸 풀어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왜냐, 일해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의 사실은 그 정책이 노리는 게 뭔가, 정책적 목표가 뭔가, 그 다음에 그것이 타겟 집단한테 어떻게 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청년들은 얘기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다른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뭐 기업에서 유연성을 갖다 강화한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유연성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걸 갖다 없앨 뭐가 있느냐, 이런 제안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세대별 경험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세대 간 이해관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달라요 또. 라든지 바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청년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 책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거 정책을 하려면 내시려면 아마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될 거예요. 책을 읽고 그다음에 조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교정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정책적 능력을 쌓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줄만 잘 서면 바로 공천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기초의원부터 탄탄하게 훈련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시스템이 당에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옛날에 수레도시 선 같은 경우에도 학생운동 조직부터 쫙쫙쫙쫙 올라가고 옛날에 라퐁텐 수상 같은 게 노동조합 택시운전사였어요. 택시운전사한테 계속 지도력을 인정받아가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그런 정당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이해력을 좀 가져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한 분만 더. 예, 이 기회에 꼭 이 질문은 하고 싶었다 하실 저기 6번 테이블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남성 정치인이시네요.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이종배 의원실의 이동찬 비서관이라고 하고요. 진중권 교수님께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미래임 이런 조직이 형성되고 앞으로 뭐 발전하길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당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뭐 중앙청년위원회가 됐든 약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그대로 끝. 그러니까 청년을 약간 소모하고 소비하는 형태로 양 당이 사실 좀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그러면 아까 잘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의 힘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활동해야지 진짜 의미 있는 청년 정치의 어떤 함의가 발휘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미래의 힘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진보 쪽도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 사람도 오고 누구도 오고 그 진보도 사실은 그 재생산 구조가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노동운동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운동 있나요? 없죠.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있나요? 개판됐잖아요, 그렇죠?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양문석 이런 사람이에요. 최민희 이런 사람이거든요.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생산 구조 없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로 재생산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재생산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뭐 먼 꿈은 나중에 뭐 국회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뭐 어디 시장도 될 수 있고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젊으니까 바닥부터 정말 구의원이나 그다음에 도의원, 뭐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러면서 정책 능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요. 또 당에서는 그렇게 정책 능력을 가진 분들을 갖다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맨날 줄 세워가지고 애들 갖다가 소모 보너스 쓰고 우리는 젊어졌어요. 딸랑딸랑 하면서 문의로 딱 썼다가 나중에 딱 끝나면 다 버리고 이런 게 사실 양당에서 다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진작에 받아들이고 당의 재생산 구조 밑에부터 자라나와서 점점 자라나가지고 정책적 능력을 쌓는 가운데 점점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마련해 준다면 저는 그 당은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지금 인재 풀로서 그리고 당에서 그런 인재 풀들을 지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당에서 데려가서 큰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네,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은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오늘 진 교수님과의 시간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